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업 퇴사 후 후회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기업을 나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해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9살에 첫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공대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곳이었고 흔히 말하는 국내 대기업 생산기술팀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여기서 정년까지 그냥 쭉 다니겠구나. 처음 3년은 진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라인 하나 멈추면 바로 현장으로 뛰어가고 밤새 설비 붙잡고 문제 찾고 주말에도 공정 개선 아이디어 정리해서 월요일 아침 회의에 내놓고요. 힘들긴 했지만 동시에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손댄 라인은 그래도 덜 멈춘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배들도 들어오고 제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현장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여기서 오래 버티자. 이 회사에서 내 자리 만들자. 이게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7년 차쯤 한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윗선이 바뀌면서요. 예전 임원일 때는 적어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성과 압박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임원이 바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줄 세우기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누구랑 밥을 먹느냐, 회의 때 누구 편을 드느냐, 누구 눈치를 보느냐가 더 중요한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실력보다 충성심이 평가 기준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내 일만 잘하자. 설계만 제대로 하고 라인만 안정적으로 돌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타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 괜히 제 자료만 들쑤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넘어가는 실수도 제 것만 크게 부풀려서 혼내고 보고가 조금 늦을 때면 너만 게을러? 이 말 한마디가 바로 나왔습니다. 한 번은 본인 오더 실수를 제 탓으로 돌리면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래서 기술직은 안 돼. 생각이 없어.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집 대출도 있고 애도 있고 부모님 나이도 생각해야 하고 와이프도 전업으로 집을 보고 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다 말렸습니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대기업을 어떻게 나가냐? 조금만 참아.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는데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 자재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자재였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거 쓰면 나중에 문제 터집니다. 초기에야 티 안 날 수 있어도 일정 지나면 분명히 불량 올라옵니다. 그러자 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 없어. 위에서도 오케이 한 거야.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난이야?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나중에 AS 터지면 더 큰 비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 지금 자재 그대로 썼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책임 네가 진다는 거지? 순간 코너에 몰린 느낌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도 문제, 하겠다고 말해도 나중에 내 책임. 그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메일함으로 경위서 작성하라는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왜 임원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왜 반대 의견을 냈는지에 대한 경위서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맥주캔 하나 따고 모니터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회사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이틀 정도를 거의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회사 정문이 보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직서 양식을 찾아 출력을 했고 따뜻한 종이가 프린터에서 한 장 나왔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사무실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볼펜을 꺼내서 한 글자 한 글자 채워 넣었습니다. 사직서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살짝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만두면 앞으로 아내랑 내 아이는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그땐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다른 회사 가겠지. 경력도 있는데 답이 아예 없진 않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냥 한 번 넘겼습니다. 퇴직 사유란에는 솔직한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정말 적고 싶었던 건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그만둔다였지만 결국 형식적인 문장만 적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그 짧은 한 줄을 쓰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 쓰고 나서 한참 동안 사직서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기도 했고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종이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문을 닫고 사직서를 내밀며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이 한숨을 길게 쉬더니 묻더라고요. 진짜 나갈 거야? 그냥 좀 더 버텨보지. 그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버틸 만큼은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 목소리도 조금 떨리더라고요. 팀장님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그때 네 선택이었다는 건 잊지 마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9년 동안 다녔던 그 회사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늘 보던 사무실, 늘 보던 동료들, 늘 듣던 소음인데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의 인수인계가 끝난 후 마지막 날 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문 위에 내려가는 숫자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9년을 올라가던 인생이라고 믿었는데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집에 가는 길, 하늘은 이상하게도 너무 맑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날인데 날씨는 참 좋더라고요. 그게 더 묘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 회사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아, 나는 이제 대기업 직원이 아니구나. 퇴사한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천장이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항상 같은 시간에 울리던 알람 소리가 없으니까 마치 세상이 조용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와이프가 먼저 깨서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 나가도 되지? 아니, 이제 당분간은 안 나가. 그 말을 제가 직접 입으로 꺼내는데도 실감이 날 듯 말 듯 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낼 시간에 같이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 켜고 있었을 시간인데 슬리퍼 끌고 문 앞에 서서 아이 가방 매는 걸 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이도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 쉬는 날이야? 아빠 이제 집에 있을 시간이 좀 많아졌어. 아이 손잡고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걸어갔다가 와이프와 아이가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제야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한 번쯤은 쉬어도 되지 않나? 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늘 출근 준비하면서 후다닥 마시던 커피가 아니라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향을 느끼면서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솔직히 좋았습니다. 아, 이 맛에 퇴사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퇴사하고 첫 일주일 정도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작은 휴가 같았습니다. 평일 낮에 한가롭게 헬스장도 가보고 사람 없는 시간대에 카페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동안 미뤄둔 드라마 몇 편을 몰아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사원증 반납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출입문 찍을 때마다 익숙하게 들리던 삑 소리. 퇴사 전 마지막 날 그 카드를 반납하는데 그게 그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퇴사하고 한 2주쯤 지났을 때 그제서야 처음으로 통장 잔고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통장,
그동안 모아둔 예금, 예전에는 월급 날마다 찍히던 입금 알림이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제야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가 도대체 몇 달짜리 자유일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쯤부터 하루 루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채용 사이트를 켰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열어보면서 경력 사항을 적는데 대기업 9년 근무라는 문장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려다 말고 노트북을 덮어버린 날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더 쉬고 싶다는 생각과 이러다가 진짜 오래 쉬면 안 되는데라는 불안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제 감정은 참 이상했습니다. 몸은 분명히 편해졌습니다. 야근도 없고 주말 특근도 없고 상사 눈치 보면서 휴가 날짜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평일 낮에 카페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주변에는 노트북 펴고 일하는 프리랜서들,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들, 수업 끝나고 모인 대학생들, 그 사이에 앉아있는 제가 뭔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제게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예전에는 자동으로 회사 이름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한번 멈칫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퇴사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내 삶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회사를 나오고 나니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내 삶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자유를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자유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가족의 시선, 나이 그리고 경력, 앞으로 벌어야 할 돈 그 모든 것들이 올해는 못 쉰다라고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제가 분명히 느낀 것도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벗어나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임원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지는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해방감과 앞으로의 불안이 같은 자리에서 섞여 있던 시기가 퇴사 후 두 번째 달까지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선택이 진짜 후회인지 아니면 필요한 통과 의례인지를 저도 아직 잘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한 건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라는 건 시간이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덜 무너지는 쪽을 선택했을 때 조금씩 따라오는 거구나. 퇴사하고 2달쯤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생각보다 연락이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처음 한동안은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연락들이 좀 왔습니다. 퇴사 소식이 돌면 다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연락을 주잖아요. 나도 요즘 진짜 힘들어 죽겠어. 넌 그래도 용기 있다. 이런 얘기들. 근데 그게 한 달을 넘기니까 뚝 끊기더라고요. 마치 제가 세상에서 살짝 밀려나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 출근길마다 매일 톡을 주고받던 동기도 이제는 단체방에서조차 말이 없었고 같이 프로젝트 하던 후배한테 안부를 물어도 요즘 좀 바빠서요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회사를 떠난다는 건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관계의 끈도 함께 놓는 일이다. 저는 회사에서 9년을 있었으니까 거의 제 인생의 3분의 1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회식하고 그 안에서 웃고 화내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게 제 일상이자 인간관계의 거의 전부였던 거죠. 근데 퇴사하니까 그 연결이 다 끊어졌습니다. 누가 일부러 멀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일부러 연락을 끊지 않았지만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퇴사하고 3번째 주 금요일이었어요. 예전 팀 단체방에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습니다. 오후 7시 평소 장소에서 모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회식 자리, 몇 년 동안 빠지지 않았던 그 모임인데 이제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밤 괜히 TV를 켜놓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불 켜진 주방에서 혼자 먹는 라면이 그렇게 짜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난 진짜 잘한 걸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전 동기 중 한 명이 회사에 남아서 조금씩 승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종종 "형, 나도 그냥 때려치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남아서 버텼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안정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와이프가 물었습니다. "요즘 친구들한테 연락은 좀 해?" 연락한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밖에서 만나던 사람도 없고 회사 안에서만 이어졌던 관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관계의 울타리라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전에 일하던 후배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요즘 잘 지내세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죠.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 솔직히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팀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 임원은 여전하고. 근데 이상하게 선배 나간 이후로 다들 더 조용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넌 버텨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나처럼 갑자기 그만두지는 말하는 뜻이 담겨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하나 없는 목록들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퇴사 이후의 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게 처음엔 편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함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저의 존재가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사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슬슬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9년 동안 다닌 대기업 경력, 주요 프로젝트, 담당했던 설비, 적을 게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 공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읽는 사람은 과연 이걸 높게 평가할까?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력서를 올리고 며칠 뒤 첫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한번 보시죠." 경기도 쪽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자동화 설비 쪽이라 분야는 비슷했지만 연봉은 이전보다 1,500만 원 낮았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대표가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대기업 9년 차면 왜 그만두셨어요?" 그 질문은 거의 모든 면접에서 첫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직 분위기 변화와 맞지 않았습니다. 더 주도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여러 번 보다 보니 그 말들이 점점 듣는 사람에게는 변명처럼 들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면접관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 조직 분위기 변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걸로 퇴사하셨다면 저희 회사도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도 여러 곳을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면접 기회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눈이 이미 대기업 기준에 맞춰져 있었고 생활비도 그 기준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여긴 그래도 좀 괜찮다 싶으면 꼭 마지막에 연봉 조율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기준과는 차이가 있네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사할 때는 경력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 이름이 사라지고 나니 남은 건 제 이름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면접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와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면접 볼 때마다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야." 와이프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작아진 게 아니라 세상이 냉정한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더 아프기도 했습니다. 퇴사 전에는 몰랐습니다. 회사 이름이 내 인생의 방패막이었다는 걸요. 그 방패가 사라지니까 그동안 쏟아지던 화살들이 전부 제게 직접 꽂혔습니다. 면접관의 시선, 짧은 한마디 평가, 이 사람은 우리랑 안 맞을 것 같다는 판단.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작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루는 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보다 훨씬 젊은 지원자들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퇴사할 때는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문을 두드리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사 후 4달째 저는 그 현실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연봉과 복지, 이름에서 따라오던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으니 더 이상 많이 바라거나 따지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회사 규모도, 일하는 환경 자체도 제가 다니던 곳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었고 이제 와서 이것저것 가리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중소기업 첫 출근 날 솔직히 말하면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건물, 낮은 층고, 좁은 사무실, 정장을 입은 사람보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더 많았고 깔끔한 사무실 책상 대신 공구와 부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업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한번 되뇌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대표가 대충 회사 구조만 설명해주고는 말했습니다. 현장은 같이 일하게 될 대리가 안내해 줄 거예요. 여긴 사람도 적고 각자 알아서 움직여야 돼요. 예전 회사에서는 입사하고 첫날 교육 자료도 받았고 안전교육, 시스템 교육, 사내 규정까지 단계별로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냥 저기서부터 같이 다니면서 보면 됩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니 설비는 낡아 있었고 보호 장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거 괜찮나? 싶은 장면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묻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은 따로 점검 안 하나요? 그러자 선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그런 거 다 따지고 일하면 일 못합니다. 일단 돌려야 돼요. 설비만 안 서면 장땡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작은 휴게실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문득 전 회사 구내식당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반찬이 맛없다고 투덜댔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호사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이런 말이 맴돌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데도 없고 지금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대기업을 나왔다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의 가장으로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보다 편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회 대신 그때의 저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게 어른이 되어간다는 뜻 같아요. 삶이란 건 결국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